22번째 글입니다. 피고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질문을 제기하는 형식에 관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역시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침내 질문서가 작성되었고 재판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기술하기에 앞서 그는 강도는 강도, 절도는 절도, 잠긴 공간에서의 도둑질은 잠긴 공간에서의 도둑질,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의 도둑질은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의 도둑질이라며 듣기 좋은 가정적인 어조로 매우 오랫동안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는 동안 특히 네올류도프를 향해 자주 시선을 던졌다. 네올류도프가 이 중요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동료들에게도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로 특히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듯 했다. 배심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 재판장은 또 다른 사실, 즉 살인이란 인간의 죽음을 불러오는 행위고 따라서 독살은 살인이라는 또 다른 사실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배심원들이 이 또한 이해한 것처럼 보이자 절도와 살인이 동시에 실행되면 절도와 살인 모두 범죄 구성의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얼른 빠져나가길 원했고 서유스 여자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에 너무 길들이던 나머지 일단 말을 꺼내자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들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로 생각할 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고,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하나는 유죄로 하나는 무죄로 인정해도 좋다고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그 권리를 위임받았다 해도 이성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기된 질문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내놓을 경우 질문 속에 제기된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질문 속에 제기된 모든 상황을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단서를 따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시계를 흘낏 쳐다보고는 어느새 3시 5분 전임을 깨닫고 지체 없이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입을 떼고 변호사들과 검사 보호와 증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을 전부 되풀이했다. 재판장이 말하는 동안 양옆의 배석 판사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이따금 시계를 흘낏거렸다. 재판장의 설명이 매우 훌륭하긴 해도 그런 식의 설명이 당연하긴 해도 다소 길다고 생각했다. 검사부나 법원 관계자들 전반이며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재판장이 사건 개요 설명을 마쳤다. 모두 언급된 것 같았다. 하지만 재판장은 도무지 자신의 발언권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자기 목소리의 인상적인 억양을 듣는 것이 몹시 흐뭇했다. 그래서 그는 배심원들이 부여받은 권리의 중요성, 그들이 이 권리를 주의 깊고 신중히 행사하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들이 선서를 했다는 점, 그들이 사회의 양심이라는 점, 법원 협의실의 비밀은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 등등에 대해 몇 마디 더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장이 말을 시작한 이후 마슬로바는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두려운 듯 그를 뚜려지게 쳐다보았다. 그래서 네올류도프는 시선을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내면은 평범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처음에는 못 본 사이 일어난 외적인 변화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다가 점차 오래전 모습과 똑같아지고 그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가 사라지면서 둘도 없는 고요한 정신적 개성의 주된 표현만이 심한에 떠오르는 현상이었다. 바로 그 현상이 네올류도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랬다. 죄수복을 입은 데다 몸이 전체적으로 펑퍼짐해지고 가슴이 커졌지만 또 얼굴 아랫부분에 살이 붓고 이마와 귀 밑에 주름이 지고 눈이 조금 부었지만 분명히 부활절에 기쁨과 충만한 생명력으로 소리내어 웃듯 사랑에 빠진 눈동자로 그를 사랑하는 남자를 그처럼 순진하게 올려다보던 그 카츄샤였다. 이런 놀라운 우연이 있을까? 하필이면 이 소송이 다름 아닌 내 순번에 떨어져야 했다니.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서도 마주친 적 없는 내가 여기 피고석에서 그녀를 만나야 하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까? 얼른 끝났으면. 그의 내면에서 말하기 시작한 후회의 감정에 그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지나갈 우연처럼 보였다.
방들을 어지럽혀 주인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엉망이 된 것을 보라고 야단 맞은 강아지 신세가 된 느낌이었다. 강아지는 깽깽거리며 자기가 저지른 과거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뒷걸음질을 친다. 그러나 완고한 주인이 놓아주지를 않는다. 네올리도프도 이미 자신이 저지른 짓의 모든 추악함을 깨달았고 주인의 강한 손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인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완강한 팔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자신이 달아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고 몸에 밴 습관에 따라 다리를 꼰 채 코안경을 무심하게 만지작거리며 자신만만한 자세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그 행위뿐 아니라 무익하고 혐오스럽고 비정하고 자기 만족적인 자기 삶 전체가 얼마나 잔혹하고 저속하고 적업했는지 이미 충분히 느꼈다. 지난 세월 동안, 지난 12년 동안 그 범죄와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가려준 무시무시한 장막이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도 이미 이따금 장막 뒤편을 헐깃거리고 있었다. 당신의 가책을 이제 느끼는 거다. 그죠? 자, 23번째 글입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발언을 마치고 우아한 몸짓으로 질문서를 들어 가까이 다가온 배심원장에게 건넸다. 배심원들은 법정을 나가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부끄러운 듯 손을 어찌해 좋을지 몰라 쩔쩔매면서 차례차례 협의실로 향했다. 그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자마자 헌병이 다가와 칼집에서 뽑은 기병대를 한쪽 어깨 위에 얹고 문가에 섰다. 판사들도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피고들도 끌려나갔다. 혐의실에 들어온 배심원들은 아까처럼 우선 담배부터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법정의 배심원석에 앉았을 때는 자신이 처한 입장 때문에 다소 부자연스럽고 위선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협의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그런 감정은 곧 사라졌다. 그들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협의실에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곧 활기찬 대화가 시작된다. 젊은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걸려든 겁니다. 선량한 상인이 말했다.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배심원장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사건 요약을 잘해주었지요. 대령이 말했다. 잘했다니요? 난 잠들 뻔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슬로바가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고용인들이 돈에 대해 알 리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점원이 말했다.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여자가 도둑질을 한 것 같습니까? 배심원들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선량한 상인이 소리쳤다. 그 모든 것은 눈이 빨간 악당이 저질렀다니까요. 다들 좋은 사람이던데요. 대령이 말했다. 그 여자는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잖아요. 당신은 그 여자를 더 믿는군요. 난 그런 썩을 여는 평생 믿지 않을 겁니다. 어쩌라고요? 당신이 믿지 않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문이 말했다. 열쇠는 그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어땠어요? 상인이 반박했다. 그럼 반지는요? 그 여자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다시 상인이 소리쳤다. 상인이 제멋대로인데다 술에 취해서 그 여자를 때렸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죠. 알잖아요. 자, 이걸 줄 테니 울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자가 어떤 인간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키가 12베르쇼크, 몸무게는 8푸드 정도라더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표트르 게라시모비치가 끼어들었다. 문제는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교사한 게 젊은 여자인가 아니면 고용인들인가 하는 거라고요. 고용인들끼리 했을 리 없죠. 열쇠는 그녀에게 있었어요. 지리멸렬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심원장이 말했다. 탁자 앞에 앉아서 협의해 주십시오. 자, 이리 오십시오. 그가 의장석으로 앉으며 말했다. 이런 여자들은 파렴치해요. 전문이 말했다. 그러고는 마슬로바가 죽음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 한 명이 가로수길에서 자기 동료의 시계를 훔쳤노라고 이야기했다. 대령이 이와 관련해 언제 사모바르 절도라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질문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심원장이 연필로 탁자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다들 입을 다물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다. 1.
크라피벤스키 군 보르키 마을의 농민 33세 시몬 페트로프 카르친키는 1880몇 년 1월 17일 N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강도 목적으로 상인 스멜코프의 생명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그에게 독이 든 꼬냑을 주어 그 결과 스멜코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2,500 루블 가량의 현금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사건에 대해 유죄인가? 2. 첫 번째 질문에 기술된 범죄에 대해 소시민 43세 펜피미아 이바노바 보츠코바는 유죄인가? 3. 첫 번째 질문에 기술된 범죄에서 소시민 27세 예카체니라 미하일로바 마슬로바는 유죄인가? 4. 피고 예피미아 보츠코바가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 무죄라면 1880몇 년 1월 17일 NC의 마브리타니아 호텔에서 근무하는 중 같은 호텔 숙박객인 상인 스멜코프의 객실에 있던 이 잠긴 여행 가방에서 2,500 루블을 은밀히 훔치고 또 이를 위해 자신이 가져온 열쇠로 여행 가방을 연 것은 유죄인가? 배심원장은 첫 번째 질문을 낭독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금방 답이 나왔다. 다들 유죄라고 답하는데 동의했고 카르친킨이 독살과 절도 모두에 가담한 것을 인정했다. 카르친킨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늙은 협동조합원 뿐이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해 무죄로 답했다. 배심원장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카르친킨과 보츠코바가 유죄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원은 자기도 알지만 역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 우리도 거룩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자기 의견을 고집했다. 보츠코바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서 배심원들은 오랜 논의와 설명 끝에 무죄라고 답했다. 그녀가 독살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특히 그 점에 힘을 쏟았다. 마슬로바를 무죄로 만들고 싶었던 상인은 보츠코바가 모든 것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배심원이 그에게 동의했지만 법을 엄격히 따르길 원한 배심원장은 보츠코바가 독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오랜 의견 충돌 끝에 배심원장이 승리를 거두었다. 보츠코바에 대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답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이라는 소견이 덧붙였다. 마슬로바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배심원장은 독살과 절도 모두에서 유죄라고 주장했다. 상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대령과 전문가 협동조합이 그와 의견을 같이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료하는 것 같았지만 배심원장의 견해에 따라 견해가 점차 우세해졌다. 특히 지쳐버린 배심원들이 다들 보다 신속히 전원의 의견을 통일해서 모두를 해방시켜 줄 것 같은 견해에 더 흔쾌히 찬성했기 때문이다. 네올류도프는 법정 심리 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마슬로바에 대해 알던 바로부터 그녀가 절도에도 독살에도 무죄임을 확신했고 처음에는 다들 그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상인의 서툰 옹호 갈로에 분명 마슬로바에 대한 성적인 호감의 바탕을 둔 옹호였고 상인도 그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 서툰 옹호 때문에 다름 아닌 그에 근거한 배심원장의 반박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배심원들이 느끼는 피로 때문에 결론이 유죄 판결 쪽으로 기우는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마슬로바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기가 두려웠다. 다들 둘의 관계를 금방 눈치챌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했다. 네올류도프가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이제까지 잠자코 있었던 표토르 게라시모비치가 배심원장의 군의적인 의투에 화가 난 기색으로 느닷없이 그에게 반박하며 다름 아닌 네올류도프가 하려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에게 열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여자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도 담당 고용인들이 그 여자가 간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와 맞춰본 열쇠로 여행 가방을 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요. 그겁니다. 상인이 맞장구를 쳤다. 여자는 돈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처지에서는 돈을 숨길 데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상인이 말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온 것이
복도 담당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그자들이 기회를 이용했고 나중에 여자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표트르 게라시모비치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격분이 배심원장에게 전해졌고 그 때문에 배심원장은 유난히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고집하게 됐다. 하지만 표토르 게라시모비치가 어찌나 설득력 있게 말했든지 대다수 배심원들이 마슬로바가 돈과 반지를 훔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반지는 선물로 받은 거라고 인정하면서 그와 의견을 같이 했다. 독살에 가담했는가 하는 화제에 이르자 열렬한 옹호자인 상인이 그녀에게는 그를 독살할 어떤 동기도 없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장은 그녀 자신이 가루약을 주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긴 했죠. 그렇지만 그게 아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인이 말했다. 그 여자는 아편으로도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대령이 말했다. 그 기회를 타 처남의 아내가 아편에 중독되었는데 의사가 가까이 있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넣어놓았다. 대령이 감명 깊고 자신만만하고 품위있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무도 가로막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사례에 전념된 점원만이 자기 사인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의 말을 중단시킬 결심을 했다.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40방울도 마실 정도로요. 제 친척 한 명이. 하지만 대령은 자기 말을 끊게 내버려 두지 않고 처남의 아내가 아편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계속 이야기했다. 벌써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배심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배심원장이 말했다. 유죄 이대 강도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고 소유물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자신의 승리에 만족한 표토르 게라시모비치가 찬성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인이 덧붙였다. 다들 동의했다. 협동조합원만이 무죄라고 답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 그것은 똑같은 결론이 됩니다. 배심원장이 설명했다. 강도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고 소유물을 훔치지 않았다. 결국 무죄라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정상 참작을 요구합시다. 말하자면 뒤탈 없이 깨끗이 치우는 거죠. 상인들이 유쾌하게 말했다. 다들 너무 지친 데다 논쟁의 갈피를 잇고 헤매는 바람에 아무도 답변에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는 문구를 덧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올루도프도 너무 흥분해서 누락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답변서는 그러한 형태로 작성돼 법정에 전해졌다. 라블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소송을 맡은 어느 법률가가, 라블레는 이제 다른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라블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소송을 맡은 어느 법률가가 20쪽에 달하는 무의미한 라틴어 법조론을 낭독하면서 온갖 법률을 들먹인 후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짝수가 나올지 홀수가 나올지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제안했다. 짝수가 나오면 원고가 옳고 홀수가 나오면 피고가 옳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도 그러했다.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결의가 채택된 것은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첫 번째, 그토록 오랫동안 사건 개요를 이야기한 재판장이 정작 언제나 말하던 것, 다름 아니라 질문을 답할 때 배심원들이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음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이번에는 깜빡 잊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령이 장황하고 지루하게 처남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네올루도프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생명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다는 조건이 누락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도짓을 할 계획이 없었음이라는 조건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배심원장이 질문서와 답변서를 낭독할 때 표토르 게라시모비치가 밖에 나가 협의실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들 지치고 얼른 해방되고 싶어 한시 앞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정에 동의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배심원들은 폐를 울렸다. 칼집에서 뺀 기병도를 들고 문가에 서있던 헌병이 기병도를 칼집에 넣고 옆으로 비꼈다. 판사들이 자리에 앉았고 배심원들이 차례로 협의실을 나섰다. 배심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종이를 들고 왔다. 그는 재판장의 덕에 다가가 건넸다. 재판장은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란 듯 두 팔을 벌리더니 동료들을 돌아보며 심의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강도짓을 할 계획은 없었음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단 배심원들이
생명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달지 않은데 놀랐다. 배심원들의 결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마슬로바는 절도도 강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사람을 독살한 셈이 된다.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황당한 결론을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그가 왼쪽의 배석 판사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징역이잖아요. 하지만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무죄입니까? 엄한 배석 판사가 말했다. 정말 죄가 없다니까요. 내 생각에 이것은 제 818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818조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배심원들의 결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장은 선량한 배석 판사를 돌아보았다. 선량한 배석 판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문서의 번호를 힐끔 쳐다보고는 숫자를 더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만약 3으로 나누어지면 찬성을 하라고 생각했는데 나누어지지 않았어도 선량한 성격 때문에 찬성하고 말았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요? 재판장이 화가 난 배석 판사를 돌아봤다. 절대 안 됩니다. 그가 단호히 대답했다. 그럼 신문들은 배심원들이 범인들을 옹호한다고 쓸 겁니까? 만약 판사가 옹호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유감스럽지만 어째 도리가 없군요. 그러고는 배심원장에게 낭독하도록 질문지를 건넸다. 다들 일어섰고 배심원장은 두 발을 번갈아 떼면서 기침을 하고는 질문서와 답변서를 낭독했다. 법원 관계자들 전원, 즉 서기와 변호사들과 심지어 검사부까지 놀라움을 드러냈다. 피고들은 답변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다시 모두 자리에 앉았고 재판장이 검사부를 향해 피고들에게 어떻게 구형할지 물었다. 마슬로바와 관련된 뜻밖의 성공에 기뻤던 검사부는 그 성공이 자신의 답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문을 살피더니 자리에 일어나 말했다. 시몬 카르친키는 형법 제 1452조와 1453조 사항을 근거로 예피미아 보츠코바에게는 제 1959조를 근거로 예카체리나 마슬로바에는 제 1454조를 근거로 구형을 내리겠습니다. 전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처벌이었다. 판사들은 판결을 결정하기 위해 퇴정합니다. 재판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들 그를 뒤따라 일어나자 모든 일을 끝냈다는 홀가분하고 기쁜 감정을 안고 밖에 나가거나 법정안을 서성했다. 정말이지 우리가 부끄럽게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표트르 게라시모비치가 네올리도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배심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정말이지 우리가 그 여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올리도프가 외쳤다. 이번에는 교사가 허물없이 구는 불쾌한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답변서에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는 조건을 삽입하지 않았어요. 서기가 방금 저에게 말했습니다. 검사부가 그 여자에게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거라고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던가요? 배심원장이 말했다. 표토르 게라시모비치는 그녀가 돈을 훔치지 않았으니 분명히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품었을 리 없다고 말하면서 논박하기 시작했다. 협의실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답변서를 낭독했지 않습니까? 배심원장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난 협의실 밖에 있었다고요. 표토르 게라시모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멍하게 있었던 겁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생각도 못했다니요.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글쎄요.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올리도프는 피고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운명이 결정된 그 사람들은 격자문이 칸막이 넘어 병사들 앞쪽에 여전히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마슬로바는 무엇 때문인지 쌩긋 웃었다. 그러자 네올리도프의 마음속에서 악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무죄를 선고받고 도시에 남을 거라 예상해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징역형과 시베리아가 단번에 그녀와 어떤 종류의 관계도 가질 수 없도록 찾아냈다. 다친 새가 사냥감 주머니에서 바닥거리며 자기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